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져라.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지은이 강용수, 발행 유노북스, 발행일 2023년 9월 7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며 겪는 환경과 감정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책에서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철학과 함께 풀고 있습니다. 특히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일으킨 쇼펜하우어 신드롬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생각과 말이라면 시대와 상관없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등의 명언을 남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고통이라면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자신으로 옮기는 진짜 행복을 위한 고통을 겪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입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다다르는 마흔 또는 마흔을 앞두었거나 되돌아보는 나이라면 쇼펜하우어를 만나보세요. 인생의 고민들을 떨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의도적인 배척도 필요하다. 성취된 소망은 인식된 오류고 새로운 소망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오류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매일 새로 생기는 요구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간다. 막상 욕망이 충족되면 무덤덤해지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기기 변경의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 관계든 직장이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심이 생긴다. 그 새로운 것에 무감각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더라는 새로운 욕망은 불충족인 경우도 있지만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기인한 권태감일 수도 있다. 휴대폰이나 자전거 또는 차량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오래 사용한 제품에 대한 실증일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욕망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욕망을 쇼펜하우어는 변신의 신 프로테우스에 비유한다. 프로테우스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변신술을 갖고 있다. 프로테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거듭 변신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은 변하지 않는 본질보다 화려한 겉모양에 속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쇼펜하우어는 꼬집어 말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변화하는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욕망은 충족하기 어렵지만 막상 충족되면 그 대상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무덤덤해지는 일이 많다. 만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이다. 인간의 동기는 완전한 충족을 원한다. 하지만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동기는 곧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결핍에 따른 고통 때문에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지만 막상 채워지면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새로운 것에 결핍을 느낀다. 이것은 부자나 빈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타난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외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등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변화하는 대상에서 찾는 행복이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향해 있다. 쾌락의 선호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무한한 욕망 가운데 하나의 욕망을 채워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게다가 실현된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무한히 계속되면서 사람은 불행에 가까워진다. 결핍과 만족을 무한히 반복하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을 성취하자마자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는데 고단하지 않을 리가 없다. 행복의 가치를 외부에 두고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면 결코 내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을 하이데거는 호기심이라고 비판한다. 현대인의 퇴락한 모습이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생겨난다. 세상은 늘 변하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기변의 욕망을 분출한다. 그런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경탄하면서 관찰하기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의 초조와 흥분 때문에 보일 뿐인 호기심이라는 지적이다. 호기심은 피상적으로 알아두기 위한 알미일 뿐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고 이곳으로 쏠렸다가 또 금방 다른 곳으로 쏠려가는 무정주성이다. 긍정적인 호기심과 부정적인 호기심을 구분하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된 공간을 채웠을 때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호기심은 자발적인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로체스터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에드워드 대시는 호기심이 새로움과 도전 과제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휘하기 위해 늘 탐구하고 배우려는 인간 고유의 동기도 반영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기 위해 호기심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브리타 레너의 이론에서 비롯된 사회적 호기심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말하고 듣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 판별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이들은 심지어 염탐하고 엿듣고 험담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호기심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강렬한 경험을 얻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려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는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중독으로 이끄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뭔가에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즘에는 신상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광고된다. SNS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신상품을 마케팅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듯한 열등감이 있어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핸드폰, 차, 자전거 등을 팔고 새로 사려고 한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다. 오히려 자신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을 늘 새롭게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호기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관계.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다. 가족도 없었고 조국도 없었다. 오직 애완견 아트만이 곁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런 쇼펜하우어에 대해 니체는 저서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이렇게 썼다.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또는 한 명의 친구도 없느냐 하는 차이는 무한한 것. 인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긴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살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는 욕망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서기와 함께하는 삶 사이의 갈등을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풀어낸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나눴다는 지혜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나 힘든 과제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들이 잘 지내는 일은 어렵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낳고 키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점차 부모의 잔소리나 참견을 싫어한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때 부모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 사회에서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의기투합을 하면 할수록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 쉽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비유처럼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시를 세운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고슴도치의 비유처럼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아픔을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란다. 남편과 부인은 서로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사이도 말 한마디 실수로 만남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경고로 중용의 의미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의미의 맥락은 전혀 다르다.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본래의 공자의 말은 첩과 종은 부리기 어렵다. 잘 대해주면 기어오르고 쌀쌀하게 대하면 원망한다로 소인배를 대할 때 가까이 하면 다치기 쉽고 멀리 하면 해코지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쇼펜하우어의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경이원지에 더 가깝다. 경이원지 또한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뜻이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경향이 많았는데 위대한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모든 생각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보다는 불합리하거나 마땅하지 않는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라.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와 자책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현재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직업 선택에서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하게 된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힌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동물의 의식은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해 짧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재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의 환영이다. 감각이 무딘 동물이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오로지 실제하는 현재의 고통만을 느낀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순간만이 실제한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본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하루하루는 하나하나의 인생이다. 많은 사람이 1분이 모여 60분이 되고 하루가 쌓여 1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긴다. 시간이 마치 무한한 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영광에 얽매여 살거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직장에서 나이든 상사가 내가 왕년에 라고 말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과거 자신의 영웅담을 많이 반복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직장인들은 매일 사표를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앞으로 라는 상상 속에서 성급히 회사를 관두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망하기 쉽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것인데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1년 이상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미래에 무한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면 좋겠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만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만약 노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인생으로 생각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닿아 있다. 현재를 과거처럼, 현재를 미래처럼 의식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돈의 크기보다 돈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커졌다. 주로 모든 관심이 돈을 향해 있고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큰 역할을 하지만 최근에 천민 자본주의 흐름이 더 강해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 폭등으로 대박 신화가 생겨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벼락거지라는 말은 그런 박탈감을 대표한다. 한탕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부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듯이 자신이 그런 부의 혜택을 보면서 자유로운 삶을 산 것을 보면 부는 분명히 행복의 한 가지 조건이다. 그러나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진짜 부자는 부를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활용한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 유흥이나 과시, 소비보다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독서, 음악 감상, 여행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가짜 부자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하고 남에게 과시하거나 낭비와 방탕으로 돈을 쓴다. 쇼펜하우어의 진짜 부자는 경제적인 자유를 뜻하는 개념과 닿아 있다. 진짜 부자는 돈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검소한 경우가 많고 돈 관리에 철저하다고 한다. 문제는 돈의 노예다.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 부자가 되기 위해 비열한 방식으로 출세한 경우에는 탕진할 가능성이 높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무지한 자가 부자가 되면 그 무지가 품격을 떨어뜨린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을 재난이나 불행을 위한 방호벽으로 여기지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졸부는 저축하지 않고 낭비해서 번 만큼 쓰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다시 가난해진다.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본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돈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졸부처럼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해서 경제적이며 부의 소중함을 무엇보다 잘 안다. 즉, 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것이므로 부를 생명처럼 지키며 신중하고 검소하다. 반면 가난했던 사람은 빈곤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어쩌다가 우연히 굴러 들어온 부를 향락과 낭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시 가난해지면 예전처럼 재산 없이 그럭저럭 살 수 있다. 결국 돈이라는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살아간다. 부자는 재산을 유지하려고 한다. 타고난 재산을 가진 사람은 고된 일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에 따라 살 수 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명예, 지위, 명성은 예를 들면 나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명성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일이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격언은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망상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관직, 훈장, 칭호를 얻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오히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 속아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바탕에는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그런 노력이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한다. 허영심이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다.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긍심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야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위 세평이다. 늘 평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 승진과 출세 그리고 명예가 결정된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살도록 해야 된다.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10년 괴텐겐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방향을 바꿔 칸트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고 서양 철학뿐 아니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여러 논문으로 인정받았지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감이 높았으며 자신의 가치를 믿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인내한 그는 서서히 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40대 중반부터 행복의 기술을 논한 저서가 알려지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40대는 위기를 넘긴 때이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위로보다는 냉철한 시선으로 지혜를 일깨워 준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널리 알렸는데 이 책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행복을 논하며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40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을 읽으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논제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삶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많이 살지도 않은 나이. 더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나이. 청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딱 필요한 책이 이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책을 통해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안겨주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